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자, 페이지 19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 오신 분들도 그냥 요 진도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따라오시면 되고, 뭐, 공부하는 방법 굳이 옆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하시면 돼요. 복습 쭉 꾸준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과목이니까, 1차 과목이니까 늦게 오셨다 하더라도 조금 1차 과목 집중해갖고 해주세요. 예. 자, 투자론 파트입니다. 투자론 파트는 우리 그 부동산 학교론에서 비중이 조금 높은 파트라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여기에 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뭐 조금 평균화돼 가지고 한 5, 6문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5, 6문제 정도. 그 다음에 투자론 파트는 여기에 공식이 많아요. 예, 그래서 투자론 파트는 공식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뭐 용어 외우고 공식 따로 외우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용어 안에 공식이 그냥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론 파트에서는 여기에 암기해야 될 게 한 2개 있습니다. 예, 그 암기해야 될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예, 암기해야 될 거는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암기해 주시고. 자, 구성을 보니까 뭐 지렛대 효과부터 해서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화폐의 시장 가치, 영업수지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다 아는 것들이에요. 예, 쓰는 거 다 아는 것들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해서 언어화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아시는 것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용어를 쓰는구나, 그거 비우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론 파트라든가 금융론 이런 거 잘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언어가 어떻습니까? 조금 수준이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버리지 마시고 꼭 안아주셔야 됩니다. 꼭 안아주셔야 돼요. 자, 지렛대 효과 먼저 한번 볼게요. 페이지 보시면은 200페이지, 192페이지. 자, 지렛대 효과에서 보니까 출제 비중 보니까 괜찮아요. 29, 25, 27, 9, 31에 33, 34, 36 출제 비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투자론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투자론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에서는 뭐 가져가셔야 됩니까 하면은 지렛대 효과에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거기에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보이세요?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요 용어 3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렛대 효과에서는 요 3개,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앞자만 따게 되면은 지총저가 됩니다. 지분 수익률의 지,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의 총,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에 저 해갖고 지총저 된다 봐야 돼요. 요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장점입니다. 장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죠. 나는 돈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내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게 이게 지렛대입니다. 지렛대예요. 이게 우리 부동산 투자의 최고 장점이라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예. 내가 돈이 얼마 있습니까? 자, 보니까 나는 돈이 얼마 있어요? 요거죠. 얼마? 4,000원. 근데 이 상가가 얼마짜리예요? 상가 1억짜리, 1억짜리. 이 처음 하기 좀 낯서네. 1억짜리. 근데 1억짜리 상가를 사게 되면 연수익이 얼마 난다 그래요? 연수익이 20% 해갖고 2천만 원 난다 그럽니다. 2천만 원 난다 그래요. 그래서 내 돈 얼마인데? 4천만 원인데, 은행에서 6천만 원 빌려야 되죠. 6천만 원 은행에서 빌립니다. 이자가 보니까 10%예요. 10%. 이자가 10%. 자, 이랬을 경우에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저당 수익률,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있지만은 공식 암기할 거 아닙니다. 공식은 어디 있다고? 단원 안에 다 있다고. 공식은
요 안에 찾으시면 돼요. 자, 저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은 은행이자죠. 10% 요거. 됐나요? 예.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총 자본에 대한 뭐 수익이라 봐야 돼요.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총 자본에 대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돼요. 돌리면은 밑에가 뭐 나오고 총 자본, 위에는 뭐 나옵니까? 수익 나오는 거 맞아요? 요게 총 자본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총 자본은 얼마인데 1억 들었죠. 1억. 수익은 얼마? 2천만 원. 수익은 2천만 원. 그래서 수익률을 따지게 되면 몇 프로? 20%. 20%. 자,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빨리.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맨 앞에 와서 앉으세요. 맨 앞에. 네. 앞에 앉아갖고 대답도 좀 하시고. 네. 네. 대답도 하시고. 네. 앞에다 앉아갖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 수업 진도가 나가지. 울산은 올해 좀 분위기가 좀 대답을 안 해. 그죠? 대답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 왜 안 하세요? 대답이 막 하고 하면 좋은데, 그죠? 11월 달부터 봐도 절대 대답 안 합니다. 그죠? 대답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 몇 프로 나왔습니까? 20% 나왔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건 얘입니다.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공식 별도로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지분에 대한 뭐가 됩니까? 수익. 돌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분에 대한 수익. 그래서 밑에 뭐 들어오고? 지분. 밑에 뭐 들어오고? 지분. 그 다음에 위에는 뭐 들어옵니까? 수익. 근데 이 사람 돈 빌렸잖아. 이자 갚아야 되죠. 마이너스 이자. 자, 금액 한번 볼게요. 금액 보니까 일단 은행에서 빌린, 자, 요 사업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빌린 이자가 몇 프로? 10%. 그죠? 은행에서 빌린 이자가 몇 프로? 10%. 총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 총 자본 수익률은 20%. 맞나요? 지분 수익률 하게 되면은 2,000원에서 이자 600 빼면 1,400, 4,000 나누게 되면 얼마? 35%.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돈을 빌려가지고 지렛대를 활용해서 이 상가를 잘 산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면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되죠.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해갖고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됐나요? 자, 부의 지렛대라는 것은 이거는 손해본 거죠. 손해본 거야. 지분 수익률이나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마저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중립적 지렛대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같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서는 뭐니 하더라도 지총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고? 정.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부. 같아지면 중립적 지렛대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이런 사항들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액 내 돈으로 투자했습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금융경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부채가 없다면 금융경험도 없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은 지렛대 효과에서 마이너스 손해봤습니다. 손해봤는데 적자로 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 비율을 부채 비율을 바꿔서 이런 말 넣으면 안 돼. 대부 비율을 바꾸더라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갈 수 있다. 없습니다. 부채 비율을 바꾸더라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이자율. 그게 뭐라고요? 이자율.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 뭐? 이자율. 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193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지렛대 효과의 특징 되어 있습니다. 특징. 이자율이 낮을수록 대부 비율이 클수록 효과는 커지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더라. 그 다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는 것은 부채 비율 안 됩니다. 이자율을 낮추셔야 됩니다. 이자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큰 경우죠.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는 것은 부의 지렛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다? 하락한다. 이렇게 해서 1번에서 5번 정도 챙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챙겨야 될 것은 지분 수익률 공식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수익률 해놓고 자기 자본 수익률 돼 있죠. 공식. 자, 공식 기억해 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기 지분에 대한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순수익입니다. 똑같아. 순영업소득이란 말과 수익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액분의 수익, 돈 빌렸으면 마이너스 이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 가격 상승분 되어 있죠. 플러스 가격 상승분이라는 것은 내가 산 이런 어떤 상가 가격이 올랐을 때 플러스 알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식 하나 기억할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이라는 것은 지분에 대한 수익, 돈 빌렸으면 마이너스 이자,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했으면 플러스 알파. 요거 하나 공식.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부채 비율로 가는 공식입니다. 그게 총 자본 수익률에 총 동그라미 치시고 플러스 총 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저당 수익률 총 저 동그라미 치시고 곱하기 부채 비율. 단독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기업관이 함께 나오고 디귿은 단독으로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지문에 간단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 지문에 간단하게 들어올 때는 아주 쉽게 들어옵니다. 아주 쉽게. 이런 것들은 문제 푸는 과정에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체크하기로 하고. 자,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하나 볼게요.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 보시면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4번 문제. 195페이지 4번 문제. 자, 195페이지 4번 문제는 요거는 기출에 제가 언제 겁니까 하면 36회 거예요. 작년도 겁니다. 작년도 거. 자, 갑의 부동산 임대사업의 1년간 갑의 부동산 임대사업의 1년간 운영수지에 관한 내용이다.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물어봤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일단 요 공식 아시죠? 지분에 대한 뭡니까? 수익. 돈 빌렸으면 이자. 가격 상승분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 자,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기간 초에 부동산을 샀는데 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8억짜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빌렸어요? 80%네. 80%. 얼마 빌렸어요? 네? 얼마? 6억 4천. 그렇죠. 6억 4천. 자, 힘냅시다. 월요일인데 힘냅시다. 월요일만 원래 말 안 하죠. 화요일부터는 말하죠. 예,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내 있다 보니까 입이 딱 다쳐버려서 그랬어. 월요일 날 내가 여러분한테 풀어드리고 화요일부터 열심히 말할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억 4천. 그럼 지 돈 얼마인데? 자기 돈 1억 6천. 그럼 이 사람은 1억 6천 가지고 이제 부동산 하나 산 거예요. 얼마 빌려가지고? 6억 4천 빌려가지고. 요까지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5%라 그래요. 요 5%는 뭐에 대한 5%입니까? 8억에 대한 5%죠. 8억에 10% 하면 얼만데? 8억에 10% 하면 8천. 5% 하면 4천. 그렇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년에 4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은, 수익은 4천만 원. 자, 이자율은 요거는 뭐에 대한 이자를 5%입니까? 얼마에 대한 이자? 6억 4천에 대한 이자죠. 6억 4천에 10%는 얼마인데? 6,400. 반 자르면 3,200. 그럼 이거는 3,200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에다 집어넣으시면 돼. 자, 지분은 얼마? 1억 6천. 요거 날라와야 되죠. 이렇게. 수익은 얼마? 4천만 원. 요거 들어와야 되죠. 수익은 4천만 원. 그 다음에 이자 3,200. 요거 들어와야 되죠. 3,200. 그 다음에 가격 상승분이 4천. 요거 넘어야 됩니다. 요거 넘어오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공식만 기억하시면은, 공식만 기억하시면, 요쪽에서 푸는 거, 이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식만 기억하시면, 이건 한 문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에 수익 4천에다가 가격 상승분 4천 하면 8천.
8,000에서 3,200 빼니까 4,800 그죠? 4,800. 그래서 4,800을 1억 6천으로 나누니까 4,800 1억 6천 나누니까 몇 프로? 30%. 됐나요? 예,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 정리할게요. 자, 지렛대 효과 정리합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뭔데 하면 나는 돈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자본을 활용해서 결론은 뭡니까? 내 지분 수익률 올리는 거야. 결론은 내 지분 수익률 올리는 거예요. 여기 지렛대입니다. 그럼 지렛대에서는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 요 용어 3개 아셔야 돼.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용어 3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 지렛대가 되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부의 지렛대가 되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공식 하나 기합시다. 지분 수익률 공식이라는 것은 지분에 대한 수익. 그죠? 지분에 대한 수익. 책에서 순영업소득 되어 있다는 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순영업소득. 그걸 갖다 법제화 시키면은 순수익.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수익. 돈벌이 있으면 마이너스이자. 가격 상승물 있으면 플러스 알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할 거. 부채비율로 구하라면 총 플러스 총 마이너스 곱하기 부채비율.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는 것은 딱 한 개. 뭐가 있어요? 이자율. 이자율. 고래 딱 정리하시면 돼. 자, 넘깁니다. 자, 1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9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수익과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과 위험. 맞나요? 수익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에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평균이라는 게 있고 197페이지 밑에입니다. 197페이지 밑에 박스 안에 보니까 거기에 보충되어 있죠. 보충. 그래서 우리가 용어 기대 수익률과 평균, 기대 수익률과 평균이라는 것은 수익, 기대 수익률과 평균이라는 것은 수익.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것은 그냥 위협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 분산 표준 편차는 위협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이계수, 변이계수라는 것은 위험을 알고자 하는 개수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남자 대학생들, 자, 우리가 남자 대학생들입니다. 남자 대학생들 1학년들. 자, 평균 키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네 사람 불러냈어. 제일 작은 놈부터 해서 제일 큰 놈까지. 그래서 얘가 160, 얘가 170, 180, 그 다음에 190. 제일 작은 놈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을 딱 불어내니까 자, 160부터 해서 190까지 되겠습니다.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해서 얼마? 나누기 4 하면 되죠. 그러면 평균이 얼마? 175가 나온다 봐야 돼. 그러니까 요게 남자 대학생들의 어떤 평균 키라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얘는 보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15 모지라고, 얘는 마이너스 5 모지라고, 얘는 플러스 5가 넘치고 얘는 15가 넘칩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을 위험이라 그래요. 평균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 한다고?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험이란 이 숫자를 갖고 노는 것을, 이 위험이라는 숫자를 갖고 노는 것을 표준편차 분산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편차 분산이라는 것은 그냥 위험이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기대 수익률과 평균은 뭐가 되고, 기대 수익률과 평균은 뭐가 되고, 수익. 그 다음에 표준편차 분산은 뭐라고? 위험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A와 B 투자입니다. A와 B 두 개의 투자. A와 B의 두 개의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봤을 때, 자, 기대 수익률이 같아. 그런데 표준 편차가 B가 큽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맨 앞으로. 그거 앉으세요, 그거 앉으세요. 네. 늦게 왔을 때는 의자를 소리 안 나게끔 살짝 내주는 게 예입니다.
늦게 온 사람이 의자 확 제끼 보이라면 안 돼. 자, A 투자는 있고 B 투자는 있습니다. 이거 투자 어디 합니까? 어디에요? 어디? 네? A에 투자합니까? B에 투자? 여기 투자해야 되죠. 뭐 때문에? 수익은 같고 위험은 어떻게? 적기 때문에.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표준 편차가 같아. 근데 기대 수익률이 B가 큽니다. 어디 투자합니까? B. 이런 겁니다. 이런 데 쓸 거예요, 이런 데.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 분산이라는 것은 이걸 뭘 가리키고 위험. 기대 수익률과 평균은 수익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 자, 전부 다 B가 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모른다 하셔야지 뭐. 모르잖아. 이거 뭐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고 이러니까 모른다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쓰는 게 뭡니까 하면 이때 쓰는 게 변이계수입니다. 이때 쓰는 게 이게 변이계수예요. 그럼 변이계수라는 것은 수익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알고자 하는 것. 수익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이게 변이계수입니다. 항상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읽을 때 A에 대한 B A분의 B라 읽으시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A에 대한 B를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수익에 대한 위험. 수익에 대한 위험. 분모 분자 중에서 분모 얘가 엄마죠. 분자 얘가 아들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죠. 중요한 건 어디로 갑니까? 위로. 아시겠죠? 중요한 건 어디로? 위로. 그래서 식을 봤을 때 요래 딱 식을 봤을 때는 이거는 위험을 알고자 하는 개수라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요 식을 봤을 때는 위험을 알고자 하는 개수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변이계수는 작을수록 좋겠습니까? 클수록 좋겠어요? 변이계수는 작을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왜? 변이계수는 위험을 알고자 하는 개수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정리합니다. 기대수익률 평균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고 기대수익률 평균이라는 것은 수익,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 변이계수는 뭘 알고자 하는 건데 변이계수는 뭘 알고자 하는 거예요? 위험을 알고자 하는 개수라 봐야 돼.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199페이지죠. 100 넘어가시고 200페이지. 자,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사업상 위험,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그게 보니까 부동산 투자의 위험 돼 있죠. 부동산 투자의 위험.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3번 체크하시고 3번 내용은 왼쪽은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에 박스로 정리된 것만 보시면 돼요. 박스로 정리된 것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네 번째 보니까 총념 돼 있죠. 총념. 요것도 박스만 보시면 돼. 요 두 개 하고. 자, 그 다음에 쭉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207페이지 보시면 위험의 처리 및 관리 방법 6번. 위험의 처리 및 관리 방법 6번 요거. 그래서 우리가 위험 쪽에서 공부하셔야 될 것은 요거 세 개입니다. 요거 세 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과 수익편이에요. 위험과 수익편에서 위험에서는 뭘 공부하는데 그거 세 개 하시면 돼요. 그거 세 개. 위험의 종류, 그 다음에 총위험, 그 다음에 위험의 처리 및 관리 방법 그거 세 개 하시면 돼요. 자, 위험의 종류부터 한번 볼까요? 네, 앞으로 넘어오셔갖고. 자, 박스에 보니까 5가지 나와있죠. 사건법인료, 사건법인료.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지금 위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위험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을 하실 때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의 종류는 사건법인료, 사건법인료, 사업상 위험,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여기서 이쪽으로 나와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러한 것을 설명해 놓고 어느 쪽 위험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나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아주 쉽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사업상 위험. 그 다음에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 내가 옛날에는 이 돈 가지고 뭔가를 샀는데 지금 사지 못해.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그거는 인플레 위험입니다. 인플레 위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업상 위험, 그 다음에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요 세 가지 때문이죠. 요 세 가지. 시장염, 운영염, 위치적염.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 학교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수요 공급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 박자가 안 맞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든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든지 박자가 안 맞아. 그런 염을 시장염. 운영염이라는 것은, 요거는 개별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염들이에요. 경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같이 물가 많이 올랐죠. 비용도 많이 오르고.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는 운영염이라고 합니다. 파업한다든지, 노조가 파업한다든지.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라는 것은, 요거는 입지 선정의 실패입니다. 입지 선정의 실패. 요거는 뭐, 항상 중요하죠. 입지 선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업을 할 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하나 산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요하다 봐야 돼. 앞으로는. 계속 그냥 찢어지니까. 아시겠죠? 계속 찢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부채가 많은 것을 금융적 위험.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규제 이런 게 법적 위험이죠. 법적 위험. 이제는 또 뭐 1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은 실거주인지 아닌지 체크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화폐 가치에 하락에 따른 위험, 이거죠. 지금 인플레 위험, 지금 요거는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있다 봐야 되죠.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현금 안 됩니다. 내가 부동산을 갖다가 처분하고 싶어도 현금화가 안 돼. 그래서 우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집 살 때, 그죠? 집 살 때, 어떤 집 사라 그랬습니까? 집 살 때 어떤 집? 잘 팔리는 집. 아시겠죠? 앞으로 집 살 때는 무조건 잘 팔리는 집 사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양극화가 되니까, 잘 팔리는 집 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염 한번 볼까요? 총염에서는 체계적 염 플러스 비체계적 염으로 구성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 D. 자, 내가 이렇게 해서 A, B, C, D. 위에 적어야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해서 주식 종목이 있다면은 나는 여기에다 투자하고 싶어. 자, 투자하고 싶은데 여기에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이자율 이런 것들은 각각의 부동산들이 요거는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없다.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이자율 등은 이런 위험은 이 부동산, 이 조그만 기업들이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 지금 현실하고 똑같아요.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뭐라 그럽니까? 이걸 갖다 피할 수 없는 위험, 이런 위험을 뭐라 그래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런 위험을 말한다고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A 부동산에서는 A 기업에서는 경비가 너무 올랐어. 그 다음에 C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노조가 파업을 합니다. 노조가 파업. 개별 부동산에서 생겼던 이런 위험들, 개별 부동산에 생기는 이런 위험들은 나는 피할 수가 있어. 뭐를 통해서? 요거 저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됩니까? 분산 투자하시면 돼. 분산 투자. 분산 투자 해놓으면 여기가 경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주식이 떨어지면은 여기는 좀 올라가지고, 여기가 떨어지면은 여기가 좀 올라가지고.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은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기업들이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요 세 개는 피할 수 없어. 그래서 무슨 염이라 그럽니까? 체계적 염. 무슨 염? 체계적 염. 개별 부동산에 생기는 이런 것들. A 기업에서 경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조 파업을 합니다. 각각 개별 부동산에 생기는 이런 염들은 나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 염의 요 세 개 기억합니다.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이자율 요 세 개.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이자율 요 세 개 꼭 기억합니다. 요 세 개는 무슨 염이라고? 체계적 염이라고. 요 세 개는 무슨 염이라고? 체계적 염이라고. 그 다음에 요놈 기억합니다. 요놈 포트폴리오. 짝지가 누굽니까? 포트폴리오하고 짝지 되는 것은 항상 비체계적 염입니다. 비체계적 염. 자, 제가 문장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OX 한번 대답해 보세요. OX.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 감소됨으로 해서 모든 위험, 총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OX. X입니다. X. 총위험 사라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때문에? 요놈 때문에. 요놈 때문에. 예. 요놈 때문에. 됐나요? 이게 총위험입니다. 뭐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체계적 위험은 세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이자율.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 감소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207페이지. 자, 20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의 처리 방법이 아닌 것, 위험의 관리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아니고, 문장 뿌리고,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래 시험 나와.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학급입니다. 학급. 36회도 나왔죠. 36회. 자, 위험의 처리 한번 볼게요. 자, 제외 해피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외되어 있나요? 제외되어 있고, 그 해피되어 있나요? 예,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돈을 어디 투자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돈 투자할 때 정기예금이나 국채 공채로 간다 봐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투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 보수적 예측. 자, 내가 이런 어떤 임대용 부동산을 하나 사야 돼. 자, 이런 임대용 부동산을 하나 살 때 소장님이 나한테 수익은 1년 동안에 한 1억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비용은 1년에 한 500 정도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임대용 부동산을 하나 내가 추천받았는데, 추천해 주신 소장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럼 나는 소장님이 말한 것보다 수익을 더 높게 예측해야 됩니까? 낮게 예측해야 돼요? 네? 높게 예측해야 됩니까? 낮게 예측해야 돼요? 낮게 예측해야 돼요. 비용은 높게 예측해야 됩니다. 이걸 하더니 보수적 예측이라고 그래요. 자, 그게 줄 하나 끌까요? 예. 기억해 보니까, 둘째 줄을 보니까 수익은 어떻게? 낮게. 비용은 어떻게? 높게.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위험조정 할인율이죠. 위험조정 할인율. 자, 위험조정 할인율이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일수록 할인율을 조정해라. 어떻게 조정해라? 상향 조정해라. 내가 경매로 설명드렸죠. 경매.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 12월 첫째 주. 12월 첫째 주가 무슨 날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시청 가서 자격증 받는 날이죠. 여러분들 이름하고 사진 딱 해갖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받는 날이야. 그러면 자격증 받고 나면은 이제 제일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게 또 경매죠. 경매. 자, 그래서 경매를 좀 보다가 10억짜리 물건이 하나 나왔다 볼게요. 10억짜리 물건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5개 나왔습니다. 5개. 그럼 할인율 몇 프로? 몇 프로? 50%. 50%. 근데 이제 등기도 공부했고 민법도 했고 하다 보니까 건리벌서도 좀 할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물건이야.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나는 안 들어갈래.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한 2억까지 떨어진다면 들어갈 수 있겠어. 2억까지 떨어지면 할인이 몇 프로 된가요? 예? 80%. 맞나요? 80%. 자, 얘는 무슨 물건? 얘는 위험한 물건. 얘는 무슨 물건? 위험한 물건. 할인율을 조정해라. 50에서 80으로 어떻게? 높게 조정해라.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일수록 할인율을 어떻게 해라? 상향 조정해라 합니다. 상향. 교과서 보시면은 거기에 기억해 보시면 맨 뒤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뭐 한다고?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상향 조정. 자, 그 밑에 위험의 관리 방법. 자, 위험의 관리 방법. 회피한다는 것은 제외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망가는 거. 그 다음 보유. 보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는 것들이죠. 준비금, 충당금. 봄 되면 화단 조성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 좀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예. 여러분들 아파트 준비금, 충당금에서 나오죠. 예. 그런 것들. 위험의 보유. 자, 증가하고 통제는, 그거 두 개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와요. 정가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책론에서 이미 공부를 했고, 예, 나중에 금융론 파트에도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위험의 증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위험의 증가 세 가지. 제일 먼저 변동금리.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 변동금리, 임대료 인상, 그 다음에 선분양. 그래서 변동금리라든가 임대료 인상, 선분양, 이거는 대표적인 위험의 증가입니다. 자,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주는 변동금리라는 것은 차입자인 은행이 화폐 가치의 하락 위험을 누구한테 틀렸다.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인 은행이 화폐 가치의 하락 위험을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넘기는 거죠.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보유세 조금 손댈 거라 그러죠. 보유세. 이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딱 올리면 그 보유세 증가분이 누구한테 옵니까? 누구한테 가요? 임차인한테 가죠. 예. 그래서 임대인한테서 오는 보유세의 증가 부분을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넘기는 것을 위험의 증가라고 합니다. 증가. 선분양이라는 것은 자, 공급자가 받아야 될 이자 비용 부담 부분, 그 다음에 공사기간의 연장 부분, 부실공사 하자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수요자한테 넘기는 거죠. 수요자한테 넘기는 거 봐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뭡니까? 위험의 증가라 봐야 돼요. 그래서 위험의 증가라는 것은 내가 받을 위험을 제3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내가 받을 위험을 제3자한테 넘기는 거라 봐야 돼요. 됐나요? 자, 통제. 자, 통제에서는 우리가 투입 요소 하나 체크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니까 그게 민감도 분석돼 있죠. 민감도 분석에서 1번. 민감도 분석에서 1번에 그게 투입 요소 하나 체크합니다. 투입 요소. 투입 요소 찾았나요? 맨 위에. 민감도 분석에서 투입 요소 찾았어요? 예, 자, 여기 무슨 말입니까? 하면 내가 어떤 조그만 가게를 하든 조그만 기업을 하죠. 조그만 가게, 조그만 기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투입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투입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그 여러 가지 투입 요소 중에서 한두 개를 건드려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순영가, 실현가, 내부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민감도 분석입니다. 민감도 분석. 그래서 그거는 투입 요소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투입 요소. 그래서 우리가 통제 파트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투입 요소를 조정함으로 해서 순영가, 실현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랍니다. 민감도 분석. 자, 기출 잠시 한번 볼게요. 기출. 자, 페이지 202페이지. 자, 202페이지 보면 거기에 기출 1번 돼 있죠. 1번. 눈에 보이세요? 네?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체계적 위험.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 불가능. 두 번째. 자, 비체계적 위험은 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의 종목 수를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서 포트폴리오의 전체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맞나요? 여기서 짝지는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하고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비체계적 위험과 나와야 돼요. 네 번째. 자, 이거는 아직 안 배웠고. 다섯 번째,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없다. 됐나요? 근데 문장에 5번 지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래놓고 오른쪽에 체계적 위험을 안 줄 때도 있어. 아시겠죠? 체계적 위험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 자리에 나오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자, 209페이지. 208페이지네요. 208페이지. 20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기출.
208페이지의 기출 1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거죠. 제외시키는 것은 회피. 보수적 예측입니다. 보수적 예측은 수익의 추이를 어떻게 하향 조정이죠. 수익을 어떻게 하향 조정, 병은 높게 예측하는 겁니다. 높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이죠. 위험 조정 할인율 보시면 맨 뒤에 보니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에서는 높은 할인율. 자, 오른쪽에 봅니다. 오른쪽에. 기출 1번.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증가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하청 리스 이런 것들도 위험의 증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험하청 리스 이런 것들도 위험의 증가. 두 번째,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 인상하는 것도 증가. 자, 민감도 분석 찾았나요? 민감도 분석.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걸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3번, 4번은 요거는 한 지문입니다. 한 지문.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어느 쪽에 또 투입 요소도 또 나오죠.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투입 요소의 변화가 내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좀 쉬고 수익 볼게요. 좀 쉬겠습니다.